요즘 왜 이렇게 불안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돈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시간이 없어서도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불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책 한 권이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신영준 고영성의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생각의 멸종이다. 우리는 지금 정보는 넘쳐나는데 생각은 사라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짧은 영상, 빠른 자극, 계속해서 반응만 하는 삶. 그래서 우리는 점점 생각하는 인간이 아니라 반응하는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한번 우리 생각이라는 것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 책과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요 신영준 고영성 즈음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라는 책을 이제 읽고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이 책을 한 줄로 정리하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몇 가지 근본 질문과 그에 대한 사유 습관이 필요하다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상스퀘어라는 곳에서 이 신영준, 고영성 이 두 분이 뭐 의장, 대표 막 이렇거든요. 이 상상스퀘어 궁금하긴 한데 이 두 분이 이 책을 짓게 된 이제 문제의식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생각이 멸종한 시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좀 잔인하죠? 스마트폰의 짧은 자극과 그걸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깊은 사유는 아예 사라졌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결과 사람들은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뭔가 빈곤을 느끼게 된다. 우리 예전에 그 노래 중에 풍요 속에 빈곤이라는 노래 있었잖아요. 뭐 그런 물론 그 책은 이제 여자에 대한 연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좀 우리가 다양하게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뭔가 정신적으로 빈곤에 갇혀 있다. 뭐 이런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가 사유를 하기 위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검증된 사상가들의 어떤 통찰, 이걸 이제 명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데 그 명언들을 가지고 와서 그 명언을 읽고 삶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생각을 해보자 라는 취지로 만든 책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책의 출발점은 매우 현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를 정보의 과잉이 아니라 사유력의 약화로 보죠. 우리의 생각하는 힘이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서 풍요로운 조건임에도 삶의 방향을 잃게 된다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맹이 높아가고 있다는, 그러니까 현재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이제 없잖아요. 문맹률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실질적 문맹률, 사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을 이해하고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작금의 시대를 비판하면서 그 사유를 좀 키우자라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이 될 거고요. 이 책을 학술 철학서로 접근을 만약에 하면 되게 잘못된 접근입니다. 책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내용 자체가 막 이렇게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원문들을 막 이렇게 다루거나 그러지 않아요. 철학자들 혹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한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나오고 저는 처음 들어본 분들도 나오는데 그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초월한 그런 사상가들 혹은 좀 성공한 사람들의 한마디, 명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이 두 분이 자신들만의 색깔을 붙여서 좀 어떻게 보면 그 명언을 분석하고 요새에 맞게 한 줄씩, 그러니까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한 명언이 위에 나와 있고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본인들의 생각을 붙인 게 바로 이 책인데, 그래서 일종의 그냥 대중형 인생 철학서 정도로 교양 철학 정도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무게고요.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저는 세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삶은 자극이 아니라 해석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 같은 현실을 살아도 뭔가 불안과 공허에 압도당하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보면 환경 그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사유하고 그 상황을 분석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유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휩쓸리게 되고 휩쓸리면 결국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생각이란 단순하게 내가 교양을 풍부하게 키우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행복은 거대한 성취보다는 정돈된 태도에서 온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에필로그가 있거든요. 이 에필로그의 제목도 최대한의 행복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가 사유를 하면 할수록 행복은 커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책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먼저 장점은 이 시대를 진단하는 것과 그거에 대한 조언이 따로 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행동 팁만 던지고 이론이 부족하고, 또 많은 철학서들은 좀 현실감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 책은 그래도 그 중간 지점을 어느 정도 노려서 분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도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그건 깊이 차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내공에 따라서 누군가에겐 되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도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거꾸로 돌리면 바로 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예를 들면 쇼펜하우어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니체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원전의 복잡성을 매우 단순화시켰다. 왜냐면 한 명언 한마디당 그냥 한 페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단순화시켜서 이 책을 철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분들에게는 좀 얻어갈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얘는 제가 봤을 때 철학서라기보다는 좀 자기계발서에 가까운 느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보다는 그냥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내가 좀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 흔들릴 때 하나씩 읽어가면서 내 마음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걸로는 좀 적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럼 제가 읽으면서 좀 인상 깊었던 구절 몇 개 좀 말씀을 드리면, 명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포클레스가 한 명언, 이제 13페이지인데요. 인생의 모든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한 단어가 있다. 바로 사랑이다. 저 사랑 좋아하거든요. 저 사랑꾼이거든요. 사랑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요거는 이제 이 두 분이 해석을 나름대로 붙인 건데, 대신 고통의 의미를 바꾼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그 짐을 지고 갈 이유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포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걸 바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사랑이다, 라는 거 저는 너무 좋았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말 중에 내 언어의 한계가 곧 내 세계의 한계이다. 이거 너무 공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언어가 결국 우리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그만큼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휘 공부도 마찬가지고 언어에 대한 사유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세상은 계속 한계에 갇혀지게 되고 빈곤해진다, 라는 거, 이런 말들로 해석을 붙였습니다. 언어를 확장하는 것은 곧 세계를 확장하는 일이다.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마다 우리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을 보게 된다. 철학, 예술, 과학의 언어를 익히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현실을 경험하는 능력을 얻는 것이다. 정말 공감이 가는 그런 멘트였고요.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올리버 웬델 홈스 주니어, 누군지 모르겠어요. 검색해보니까 이제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 초반까지 미국의 가장 유명한 법 사상가라고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의해 확장된 마음은 결코 이전의 차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경험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도 굉장히 경험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되게 많이 다니기도 하고, 연애도 진짜 많이 해보기도 하고, 경험주의자고요. 진짜 경험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불법적인 거, 범법적인 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 다 경험해봐도 좋다. 너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이 세계관을 뒤흔들고 한 번의 여행이 오래된 편견을 무너뜨리며 한 사람과의 대화가 굳어있던 사고의 경계를 허문다. 요건 이제 이 두 분이 해석으로 붙인 건데, 이런 거 보면 정말 경험의 중요성 여실히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말입니다. 발상의 영역에서는 모든 것이 열정에 달려있고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인내에 달려있다. 이것도 정말 읽으면서 무릎을 탁 쳤던 그런 구절인데, 시작은 열정으로 한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가능성이 보일 때,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불타오를 때 우리는 움직인다. 열정은 출발의 연료다. 맞죠? 우리는 열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실행의 단계로 넘어가면 열정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열정으로 시작된 그 부분을 우리의 성공으로 만들려면 결국은 인내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엉덩이 싸움, 시간 싸움, 우리가 참을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너무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되게 반성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열정이 되게 많은데
그거에 따라서 뭔가 인내하면서 견디는 거를 좀 못하는 부분도 있었다. 물론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열심히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든 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116페이지에 필립 스탠호프 체스터필드 백작. 이건 누굴까요? 검색해보니까 1700년대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인이었다고 하고요. 이분이 분을 신경 쓰면 시간은 저절로 관리된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시간이 없다라는 말을 달고 사는데, 시선을 분으로 낮추는 순간 시간이 갑자기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이렇게 거창한 큰 계획보다도 작은 계획서부터 세워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성공하신 분들 보면 막 5분 단위, 10분 단위로도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죠. 이것도 좀 인상이 깊었던, 좀 적용해 봐야겠다 싶었던 그런 구절이었고요.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스티븐 코비. 이분은 되게 미국의 유명한 그 경영인이자 뭐 컨설턴트 이런 분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요게 엄청 히트를 쳤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동으로 판단하고 자기 자신은 의도로 판단한다. 정말 공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행동은 그냥 그 행동 자체로 보는 거야. 의도를 보지 않아.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엄청 화를 냈어. 저 사람 왜 화를 내? 행동만 봐요. 그런데 내가 내 일일 때는 내가 화낸 의도를 나는 본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어렵은 그런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이렇게 썼죠. 타인과 나의 거리를 좁히는 핵심은 이 시선의 방향을 뒤집는 데 있다. 이제 좀 더 생략하고, 진정한 소통은 시선의 역지사지에서 완성된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자성어가 역지사지거든요. 이것도 정말 공감이 많이 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에 윌리엄 매슈스라는 분이 책상으로 가라, 책상에 머물러라, 책상에서 성공하라 라는 구절을 썼습니다. 이 윌리엄 매슈스는 연설과 연설가들이라는 책의 이제 저자인데요. 결국 엉덩이 싸움, 반복, 이 두 분이 뭐라고 썼냐면요. 성공의 복잡한 비결 따위는 없다. 감정의 기복에 휘둘리지 않고 그 자리를 사수하는 것. 영감의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일을 시작하는 것. 그 정직한 반복이 전부다. 재능은 도처에 널려 있으나 책상 앞에 고독을 견뎌내는 인내는 매우 희귀하다.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일단 책상 앞에 앉아라. 그 자리를 지키면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 공부도 그렇고요. 모든 일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0.1%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엉덩이 싸움이지 않나.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은 뭐 책상에 앉진 않지만 결국 계속해서 그 연습을 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책상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에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적어도 한 편의 작은 노래를 듣고 한 편의 좋은 시를 읽고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가능하다면 몇 마디의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이게 바로 인문학과 예술의 중요성을 이야기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두 분이 이렇게 썼죠. 괴테의 말처럼 매일 영혼이 스며든 예술을 접하며 사유가 담긴 언어를 빚어내는 사람, 어떤 황량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를 아름답게 가꿀 힘을 얻게 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인문학과 예술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위대한 작품이 아니어도 충분하며 많은 양도 필요 없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접촉이다. 오늘 우리가 머문 짧은 감각들이 내일의 우리를 지탱할 가장 단단한 영혼의 뼈대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막 책 읽을 때도 소설 안 좋아하시고, 문학 안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예술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경제, 경영,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 돈 많은 부자들, 왜 성공한 기업인들이 인문학을 강조하고 예술을 강조하는지, 그것들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문장이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1페이지 에필로그에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명언이 아니라 이 두 분이 쓴 거죠.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많은 돈을 필요로 하는 걸까요?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비싼 옷을 향한 끝없는 갈망은 더 행복해지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돈을 벌고 성공을 추구하며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합니다.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면서도 좀처럼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복의 방향을 바깥에서만 찾고 그 본질을 오해해 왔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비밀은 우리가 어떤 마음의 방향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위로나 긍정의 주문이 아닙니다. 이 책을 통해 만난 수많은 현자들의 통찰이 반복해서 증명해온 진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매달릴수록 불행해진다고 말했고,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인 관점과 태도에 집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끝없는 욕망의 충족을 탈피한 절제를 통해서만 인간은 평온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사상은 서로 다른 시대에 태어났지만 한 가지 진실을 가리킵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의 결과물이기보다 안에서 길러지는 마음의 근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돈 당연히 중요하죠. 물질적인 건 저 너무 좋아합니다. 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거든요. 근데 결국 그런 것들에서 오는 행복보다 내면에서 오는 그런 행복, 우리가 찾아내는 마음의 근력에서 오는 행복들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더 성장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정말 깨달음을 줬던 그런 이제 이 두 분의 말이어서 인상 깊었던 구절 제가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10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10개의 챕터들이 모두 우리를 사유하게 만드는 그런 문장들로 가득한데요. 이 책을 그래서 저는 좀 본인이 집중력이 짧아졌다고 느끼는 사람, 특히 스마트폰, 숏폼, 릴스 이런 것만 보다가 사유가 좀 줄어들었다 생각되시는 분 정말 강추하고요. 뭔가 본인이 불안한데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철학을 어렵지 않게 삶의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싶은 사람에게 한번 추천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이 책은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했는데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정답, 단 몇 가지. 바로 제대로 된 생각입니다. 행복은 더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제대로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남았다면 아마 이 책은 역할을 다 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